무릎이 시렸다. 김서연은 무릎 보호대를 고쳐 차며 허리를 폈다. 새벽 5시. 북한산 기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한옥 저택의 처마를 흔들었다. 이른 시간부터 마당을 쓸어야 했다. 오늘은 돌잔치가 있었다. 손님이 50명 넘게 온다고 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서연은 숨을 고르게 뱉었다. 50살이 넘고 나서부터 이 저택 마당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봤다.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40분이 넘게 걸렸다. 서연 씨, 오늘도 제일 일찍 왔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바이트생 지은이었다. 22살, 대학교 3학년,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응, 나야, 원래 일찍 일어나. 서연은 짧게 웃으며 빗자루를 계속 움직였다. 저는 어젯밤에 늦게 잠들어서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봐봐요, 심하죠? 별로 안 부었어. 얼른 들어가서 앞치마 둘러. 지은이 툴툴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됐다. 빗자루 소리만 마당을 채웠다. 이 저택에서 일한 지 7년이 됐다. 처음 왔을 때 저택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손 빠르고 성실하면 돼. 다른 거 안 봐.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을 이곳에 붙들었다. 출신도 묻지 않았다. 과거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일하면 됐다. 돌잔치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서연은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날랐다. 하객들이 앉은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음료를 채웠다. 아줌마, 여기 물 한 잔만요. 아줌마, 이 음식 뭐예요? 아줌마,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줌마, 하루에 수십 번 그 호칭을 들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지금은 그냥 자기 이름처럼 됐다. 점심이 지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돌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딱 1초,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회가 완전히 끝난 건 저녁 6시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다. 서연 씨, 저희 먼저 갈게요. 설거지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얼른 가. 지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홀로 주방에 남았다. 뜨거운 물을 틀고 그릇을 쌓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물이 뜨거웠지만 익숙한 뜨거움이었다.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선이 주방 창문 너머로 향했다. 2층, 저 창문. 7년이었다. 7년 동안 저 창문을 올려다봤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어떤 날은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저 다락방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갈 용기가 아직 없었다. 서연은 다시 그릇을 닦았다. 마지막 그릇까지 정리하고 행주를 개어놓고 앞치마를 벗어 걸었을 때였다. 저택 마당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였다.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연회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 없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검은 제네시스였다. 번쩍이는 새 차. 이 낡은 저택 앞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차문이 열렸다. 남자가 내렸다. 30 초반으로 보였다. 키가 컸다.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새 하나로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였다. 남자는 저택 입구에 달린 낡은 나무 간판을 올려다봤다. 시선이 차가웠다. 무언가를 사들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남자가 전화기를 귀에 댔다. 조용한 저녁 공기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이 건물 이번 달 안에 처분해. 서연의 손이 멈췄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방 창문 쪽으로, 정확하게 서연이 있는 방향으로. 불이 켜진 창문 안에 서 있는 서연의 눈과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의 눈이 딱 마주쳤다. 서연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쨍그랑.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주방을 울렸다. 서연은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저 그 남자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다. 저 얼굴을, 저 눈매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자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컵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냥 닮은 거다. 이 나이에 그런 착각을 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나무랐다. 쓰레기통에 사기 조각을 버리고 앞침에 손을 닦으며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사람분이었다. 하나는 빠르고 단호했다. 다른 하나는 그 뒤를 바짝 쫓는 소리였다. 총 몇 평기야? 대지 250평,
건물은 본체 기준 80평입니다. 대표님, 건축 연도 1965년입니다. 등록 문화재 지정은 아닙니다. 그럼 철거에 문제 없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주변 주민 민원 처리는 법무팀에 넘겨. 서연은 손을 멈췄다. 주방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섰다. 실내에서 보니 더 또렷했다. 키는 70cm 후반, 코트 깃이 높았다. 얼굴은 조각처럼 각이 잡혀 있었는데 그 각진 눈매가 서연은 시선을 다시 설거지통으로 향했다. 남자는 주방을 한 바퀴 훑어봤다. 눈길이 찬장을 스치고 가스레인지를 지나 서연 앞에서 멈췄다. 이 사람은 뭐야? 목소리가 뒤따라온 남자, 그러니까 비서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를 향한 말이었다. 서연 앞에 서 있으면서도 서연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비서가 얼른 대답했다. 아, 케이터링 업체 직원입니다. 오늘 연회 마무리 정리 중인. 연회는 몇 시에 끝났어? 2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왜 아직 여기 있어? 비서가 서류를 뒤적였다. 계약서상 행사 종료 후 잔반 처리 및 도구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당장 내보내. 서연의 손가락이 물속에서 잠시 굳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위약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위약금 내주고 오늘 당장 비워. 남자는 이미 주방을 나가고 있었다. 서연 쪽으로 다시 눈길도 주지 않았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비서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요, 어머니. 업체 대표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평하게 나왔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차곡차곡 접어서 개수대 가장자리에 올려뒀다. 제가 먼저 짐만 챙길게요. 비서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서연이 이미 앞치마를 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다. 반으로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었다. 보관함 위에 얹었다.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한 번 더 밀어넣어 안에 든 볼펜 하나와 메모지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동작이었다. 습관처럼. 비서는 그 모습을 보다가 괜스레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거실을 지날 때였다. 남자가 벽 앞에 서 있었다. 정확히는 벽에 걸린 액자 앞이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이 저택의 전 주인이 걸어뒀던 세월이 묻어나는 나무 프레임 속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큰아들은 웃고 있었다. 환하게. 눈이 가늘어질 만큼. 남자의 손이 사진을 향해 올라갔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얼굴 하나를 짚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보였다. 그 떨림이. 남자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러고는 손을 내렸다.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2층도 다 비워. 비서에게 하는 말이었다. 목소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서연은 계단 쪽으로 발을 돌렸다. 2층 창고에 박스 하나가 남아 있었다. 행주와 여분 앞치마, 그리고 개인 물건 몇 가지. 1년치 시 저택 케이터링을 하면서 쌓인 잡동사니들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렸다. 이 저택 계단은 늘 그랬다. 서연은 손잡이를 짚으며 한 칸씩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창고가 있었다. 그런데 창고문 바로 옆 그 더 안쪽에 또 다른 계단이 있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서연의 발이 멈췄다. 1년 동안, 아니 정확히 352일 동안 이 집에 드나들면서 서연은 한 번도 그 계단 쪽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무 이유 없는 척하면서. 그 계단 위에 문이 있었다. 오래된 나무문, 무거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달려 있어야 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자물쇠가 열려 있었다. 녹이 슬어 저절로 풀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손을 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물쇠는 문고리에 걸린 채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틈으로 어둠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7년이었다. 7년. 서연은 그 숫자를 속으로 한번 굴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이다. 다락방이었다.
민혁이 살아있을 때 그의 방이었다. 정확히는 서재. 그가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가끔 새벽까지 뭔가를 끄적이던 곳. 서연은 그 방에 딱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다. 결혼하던 해봄 시아버지 차 회장이 이 저택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불렀던 날. 그날 민혁이 손을 잡고 데려갔다. 여기가 내 아지트야.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 너만 빼고. 웃으면서 말했다. 눈이 반달이 됐다. 서연은 손잡이를 꼭 쥐었다. 손바닥이 약간 땀이 났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계단을 한 칸씩 올랐다. 삐걱, 삐걱. 이 저택 어느 계단이든 다 이 소리가 났다. 마치 집이 말을 거는 것 같다고 민혁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삐그덕 하고 문이 열렸다. 먼지였다. 먼저 그게 느껴졌다. 코끝에 귀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빛 속에 먼지들이 떠다녔다. 잘게 천천히. 방은 그대로였다. 책장, 오래된 책들, 낡은 나무 책상, 천장 아래로 박스 서너 개가 쌓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이 마루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손이 저절로 박스 쪽으로 갔다. 제일 위 박스를 열었다. 안에 책들이 가득했다. 민혁이 좋아하던 건축 관련 서적들. 손때가 묻어 표지가 너덜너덜한 것들. 서연은 손가락으로 책 등을 하나하나 훑었다. 두 번째 박스에는 스케치북이 있었다. 서연은 그걸 꺼냈다. 표지가 구겨져 있었다. 펼쳤다. 민혁의 필체로 가득한 메모들, 그리고 연필로 빠르게 그린 스케치들, 건물들, 나무들, 그리고 가끔씩 사람 얼굴. 서연은 한 장을 넘겼다. 자기 얼굴이었다. 자고 있는 얼굴. 눈을 감고 입을 조금 벌리고 아래에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는 것도 예쁨. 옆에 있어도 되나 싶음. 서연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냥 덮었다. 지금 울면 안 됐다. 짐 싸러 온 거였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세 번째 박스 옆에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액자였다. 박스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뒷면이 보이는 채로. 서연은 그걸 집어 들었다. 무거웠다. 나무 액자였다. 뒤집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이었다. 빛이 발해서 색이 조금 흐릿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20대의 서연. 웃고 있었다. 눈이 거의 안 보일 만큼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어깨를 감싸며 같이 웃고 있는 민혁. 이 저택 마당이었다. 뒤로 오래된 담장이 보였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무릎이 풀렸다. 그냥 주저앉았다. 마루 위에 먼지가 일어났다. 상관없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뺨을 타고 턱 끝으로, 그리고 옷깃 위로. 서연은 사진을 더 꽉 안았다. 얼마나 있었을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이 굳었다. 발소리를 못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락방 입구. 차민준이 서 있었다. 정장 재킷은 벗고 셔츠 차림이었다. 표정은 없었다. 눈이 서연에게, 아니 서연이 안고 있는 액자에 고정돼 있었다. 그거 내려놔요. 낮은 목소리였다. 차갑고 짧았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했다. 먼지가 앞침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서 떼어냈다. 마지막으로 사진 속 민혁을 한번 봤다. 그리고 민준에게로 걸어갔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서연이 다가오는 걸 그냥 바라봤다. 서연은 그 앞에 멈췄다. 말 한마디 없이 액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민준이 받아들었다. 눈은 여전히 서연에게 있었다. 뭘 하는 건지 이해 못하는 눈이었다. 왜 이걸 주는 건지, 왜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그러다 시선이 아래로 사진 쪽으로 내려갔다.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눈 사이가 좁아졌다가 눈꺼풀이 약간 떨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이었다. 민혁, 그리고 한 여자. 민준의 눈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짚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봤다. 서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거칠어진 손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웨이트리스의 얼굴로. 민준의 시선이 다시 사진으로 갔다. 그는 아직 몰랐다.
사진 속 그 환하게 웃는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민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딱 3초였다. 그리고 팔을 내렸다. 액자를 옆구리에 끼듯 쥐고 서연을 다시 봤다. 나가세요. 그게 다였다. 추가 설명 없이, 감정 없이,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서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짐은 많지 않았다. 탈의실 옆 작은 사물함에 있는 것들이 전부였다. 여벌 앞치마 하나, 진통제 한 통, 무릎에 붙이는 파스 몇 장, 물통, 그리고 낡은 전지갑 다 합쳐서 작은 에코백 하나에 들어갔다. 서연은 사물함을 닫으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 저택에서 일한 건 10달이었다. 오래 있었다고 보기도 짧았다고 보기도 애매한 시간이었다. 그냥 일했다. 그게 전부였다. 마당으로 나서는데 햇빛이 강했다. 서울 변두리의 늦가을 햇빛. 따뜻한 척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데워주지 못하는 종류의 햇빛이었다. 에코백을 어깨에 걸고 대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 사장이었다. 케이터링 업체 온기의 대표 오창수. 50대 초반의 둥글둥글한 얼굴에 항상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직원 12명짜리 작은 업체였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직원들 이름을 전부 외웠다. 생일도 챙겼다. 서연이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에서 빼줬다. 잠깐만요. 오 사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다. 서연이 멈춰섰다. 무세운 일이에요. 저 사람, 그씨, 이 오 어디 있어요? 서재에 들어갔는데요. 같이 가요. 오 사장이 앞장섰다. 서연이 따라갔다. 말리고 싶었지만 오 사장이 이미 저택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다. 오 사장이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온기 케이터링 대표 오창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나온 게 아니었다. 윤 대리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금방입니다. 오 사장이 윤 대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문 밖에 섰다. 안에서 오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분은 제 핵심 직원입니다. 이 저택과 저희 업체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이에요. 함부로 내보내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핵심 직원이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평평했다. 웨이트리스가? 네, 웨이트리스입니다. 오 사장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서연 씨는 저희 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 응대, 메뉴 세팅, 신입 교육까지 다 맞습니다. 이분 없으면 저희 이 저택 계약 이행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 위약금 조항이 있네요. 있습니다. 오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300만 원입니다. 물론 저희가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분을 이유 없이 내보내는 건 부당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은 문 밖에 서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 사장이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른 현장에서도 손님이 서연에게 반말로 막 대할 때 오 사장이 나서서 정중하게 한마디를 했었다. 그때도 서연은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말렸다. 지금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나갈게요. 어차피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서연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건 4년 전이었다. 남편 민혁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불렀다. 서연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 3초가 걸렸다. 어머니, 민혁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스트레스야. 네가 준 스트레스. 넌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맞지 않았어.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3년이었다. 남편이 처음 쓰러졌을 때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한감치료 스케줄을 외우며 주사 맞는 남편 손을 잡으며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며 버틴 3년이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을 기억했다.
병원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서연이 가져온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었다. 맛있다. 그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장례 3일 후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나가라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었다. 3년간 간병하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시댁 재산에는 손댈 수 없었다. 명의가 하나도 서연 이름으로 된 게 없었다. 그냥 나왔다. 들고 나온 건 옷 몇 벌과 남편이 찍어줬던 사진 몇 장이었다. 그게 4년 전이었다. 지금 서연의 통장 잔액은 38만 원이었다. 이번 달 월세가 42만 원이었다. 계산이 안 됐다. 이번 달은 오 사장한테 선불로 부탁해야 했다. 그런 부탁을 한 게 벌써 3번째였다. 분노가 없냐고 물으면 거짓말이 됐다. 있었다. 있긴 있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게 뭔가를 태워서 살아가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려면 그걸 붙들 힘이 있어야 했다. 서연한테는 그 힘도 없었다. 분노조차 들고 다닐 여유가 없었다. 그냥 지쳐 있었다. 오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서재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오 사장이 나왔다. 일단 얘기는 됐어요. 오 사장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요. 내일 다시 오는 걸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감사해요. 뭘요? 오 사장이 손을 저었다. 그러다 서연의 얼굴을 봤다.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두었다. 둘이 나란히 마당을 걸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대리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오 대표님. 윤대리가 오 사장 앞에서 멈췄다. 대표님이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네? 윤대리가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 서연을 봤다. 같이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그냥 대표님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한 박자 어긋났다. 민준이 사진을 들고 서재로 들어간 지 5분도 안 됐었다. 오 사장이 서연을 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대리도 서연을 보고 있었다.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이미 반쯤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김서연이에요. 서연이 먼저 말했다.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윤대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다였다. 윤대리는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빨랐다.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다. 오 사장이 서연 옆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왜 저래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다. 알 것 같았다. 사진 때문이었다. 민준이 사진을 봤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라고 했다. 서연의 손이 가방끈을 꽉 잡았다. 괜찮아.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녀는 오 사장과 함께 대문을 나섰다. 저택 바깥은 늦가을 오후에 찬 공기였다. 바람이 낮게 불었다. 골목길 끝에 오 사장 차가 서 있었다. 다음 주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사장이 걸으면서 물었다. 일단 봐야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젊은 씨 이오 말이에요? 네. 까다로운 사람 같던데. 네. 오 사장이 잠깐 멈췄다. 서연 씨, 뭔가 알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서연이 걷던 발걸음을 멈췄다. 아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몰랐다. 민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민혁에게서도 거의 듣지 못했다. 막내 동생, 공부 잘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더 예뻐했다고 민혁이 웃으면서 말했던 게 기억날 것도 같고 그 정도였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다. 만날 일이 없었다. 그냥 가요, 사장님. 차 문을 열었다. 서재 안. 민주는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윤 대리가 돌아왔다.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내려다봤다. 형 민혁의 수첩이었다. 아버지 서재설 앞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것. 오늘 처음 열었다. 서연이 오늘 웃었다. 서연이 또 나한테 잔소리했다. 잘 먹어야 한다고. 서연이 좋다. 이상하게 좋다. 그 이름이 수십 번이었다. 수첩 한 권 전체에 걸쳐서. 주소 확인해봐. 이미 조회했습니다. 윤 대리가 태블릿을 꺼냈다.
주민등록상 이름 김서연, 나이 52세, 이전 주소는 강남구였습니다. 차항으룹 임원아파트 단지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무직,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민준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강남구 차항으룹 임원아파트, 현재 거주지는요. 서울 외곽입니다. 반지하 월세예요.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반지하, 그 여자가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이 일 저 일 하신 것 같고요. 케이터링 쪽은 2년 됐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느리게 맞춰지고 있었다. 퍼즐처럼. 그런데 모양이 이상했다. 알던 것과 달랐다. 그가 알고 있는 형수 김서연은 집안을 망친 여자였다. 형을 꿰어 가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형이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옆에 있지 않았던 여자. 어머니가 말했다. 친척들이 말했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뜨고 나서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내보낸 거라고. 차가운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그게 민준이 5년 넘게 들어온 이야기였다. 그런데 반지하, 월세, 일용직, 거친 손. 아까 마당에서 봤던 그 여자의 손이 기억났다. 무거운 트레이를 들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 낡은 유니폼 소매 끝으로 드러난 일한 사람의 손. 그게 재산을 챙긴 사람의 손인가? 윤대리. 네? 지금 나간 거 맞아요? 방금 대문을 나서셨습니다. 민준이 몸을 돌렸다. 코트를 집어들었다. 대표님? 윤대리가 당황했다. 민준이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골목길이었다. 서연이 막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른 발소리였다. 오 사장이 먼저 돌아봤다. 서연도 돌아봤다. 민준이었다. 코트를 걸치다 만체로 뛰어오고 있었다. 넥타이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아까 서재 안에서 보던 차갑고 반듯한 사람과 같은 사람 같지 않았다. 그가 서연 앞에서 멈췄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보였다. 오 사장이 서연과 민준 사이를 봤다가 조용히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민준과 서연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봤다. 2미터도 차에 안 되는 거리. 민준의 눈빛이 이상했다. 아까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확인하려는 눈빛. 서연은 기다렸다. 심장이 뛰었다. 조용히, 빠르게. 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리고 조금 떨렸다. 김서연 씨, 어케문친저디에. 그가 말을 멈췄다. 한 박자 있다가. 혹시 차민혁 씨 알아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붙어 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차민혁이라는 세 글자가 공기 속에 떠 있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게 있었다. 민준이 기다렸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까와 다른 굳음이었다. 차갑게 굳는 게 아니었다. 뭔가를 세게 맞은 사람처럼 굳었다. 그가 말했다. 형 안에 맞죠? 물음표가 아니었다. 거의 확인이었다. 서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오 사장은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었다. 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민준은 서연을 보고 있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죄책감인지 그 자신도 모를 표정이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얼굴 위로 올라왔다가 서로를 밀치며 사라졌다. 서연은 그 얼굴을 봤다. 민혁이 가끔 말했었다. 민준이는 표정을 잘 안 바꾼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런 아이였다고.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질문이 짧았다. 목소리가 낮았다. 서연이 잠깐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말했다. 이 저택이 마지막으로 민혁 씨와 함께 있었던 곳이라서요. 바람이 불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감정을 숨기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이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아서 바닥에 조용히 깔려있는 목소리였다. 민준의 말문이 막혔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다시 말하려다 또 멈췄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저택 쪽을 봤다. 낡은 담벼락이 황혼빛에 물들어 있었다. 들어가죠. 그게 다였다. 저택 마당 한쪽에 오래된 벤치가 있었다. 나무가 낡아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민주는 그 벤치에 서연과 나란히 앉았다. 나란히라고 해도 사이에 어른 한 명은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마당 귀퉁이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 일했어요, 여기서. 1년쯤 됐어요. 그 전에는요,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식당이요. 짧은 대답.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서연도 묻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꺼낼 수가 없었다. 민준이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서 뺀 사진이었다. 서재에 두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들고 온 모양이었다. 그가 사진을 서연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서연이 사진을 바라봤다. 됩니다. 가져가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명령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서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사진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낡은 종이 느낌이었다. 서연이 사진 앞면을 봤다. 젊은 자신과 민혁.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웃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액자 뒷면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서연이 무릎 위로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봤다. 민준도 봤다. 서연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접힌 부분이 오래되어 종이가 살짝 사가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서연이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글씨가 보였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 필체를 알았다. 잊은 적이 없었다. 이 세상 어느 글씨와도 헷갈리지 않을 필체였다. 조금 기울어지고 마지막 획이 길게 끌리는 그 글씨, 민혁의 필체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 옆에서 그걸 봤다. 그도 알아봤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알아봤다. 읽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했다. 서연이 다시 종이를 봤다. 첫 줄을 읽었다.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손가락 끝이 떨렸다.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마당이 조용해졌다. 낙엽도 바람도 멈춘 것 같았다. 형이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잠깐 멈췄다. 민준 쪽을 봤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눈이 종이에 박혀 있었다. 눈을 못 떼고 있었다. 뭔가가 그 얼굴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뭔가가 이 짧은 세 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다음 줄을 내려다봤다. 읽어야 했다. 읽어야 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다.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든 오늘 이후로 두 사람 모두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리고 읽었다. 형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뇌종양이었어. 말기였어.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의사가 그랬대. 길어야 3년이라고. 민준의 입술이 벌어졌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형은 가족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딱 한 사람한테만 말했어. 서연이 잠깐 멈췄다. 민준이 서연을 봤다. 서연은 종이를 보고 있었다. 눈을 들지 않았다. 서연이한테. 민준의 눈이 작게 흔들렸다. 서연이 계속 읽었다. 서연이는 3년 동안 형 곁에 있었어? 병원 데려다주고 약 챙겨주고 형이 못 일어나는 날엔 혼자 다 했어. 형 몰래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어.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민준이 너는 모르겠지. 형도 몰랐어. 나중에야 알았는데 말 못했어. 서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민준이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치료비가 없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대. 결혼 때 받은 예물이며 모아뒀던 적금이며. 형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끊겼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형이 그 사실을 안 건 죽기 6달 전이었어. 서연이 지갑에서 빈 통장 4번이 나왔거든. 민준이 눈을 감았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했다. 낙엽 한 장이 바람도 없이 툭 떨어졌다.
형이 서연이한테 물었어. 왜 말 안 했냐고.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 멈췄다. 스스로 쓴 말이 아닌데도 그 문장 앞에서 멈추게 됐다. 이게 내 남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대. 민준의 눈에서 뭔가 터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민준아, 형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 서연이 천천히 읽었다. 한 글자씩. 죽는 게 아니었어. 형이 없어진 다음에 서연이가 혼자 남겨지는 거였어. 민준이 눈을 뜨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연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형이 없으면 절대 안 품어 주실 거 알고 있었어. 서연이를 내쫓을 거야. 그 집에서, 그 이름에서 다 내쫓을 거야.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니까. 민준아.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다가 낮아졌다. 제발 형수를 지켜줘. 민준이 눈을 떴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형이 없는 동안 서연이가 많이 힘들 거야. 집에서 쫓겨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고 혼자 버텨내야 할 거야. 그 사람 혼자 다 감당하게 두지 마. 형이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연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형수라고 불러줘. 한 번이라도.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는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닦을 생각을 못했다. 서연도 눈이 뜨거워졌다. 읽어야 하는데, 읽어야 하는데. 형은 너를 믿었어. 밖에서 보면 차갑고 까다로워 보여도 형은 알아.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서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다. 글씨가 조금 달랐다. 힘이 달랐다. 손이 떨린 것 같았다. 마지막에 쓴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끊겼다. 그녀는 그 줄을 눈으로 먼저 읽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민준이 서연을 봤다. 왜요? 서연이 답하지 않았다. 왜 멈췄어요? 서연의 눈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김서연 씨, 아음에 읽어요. 끝까지.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 번, 두 번. 종이가 손 안에서 가볍게 떨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민준아. 목소리가 낮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했던 말들. 서연이 멈췄다. 절반은 내가 시켰어. 마당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숨을 멈췄다. 서연이가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서연의 시선이 종이 위에 못 박혔다. 그게 서연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집에 미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상처받고 나가야 더 빨리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작은 얼룩이 생겼다. 형이 틀렸어. 알아. 미안해. 서연아. 처음이었다. 편지 전체에서 처음으로 서연이가 아니라 서연아였다. 미안해. 서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기 전에 민준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잡지 못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람 다 그것을 내려다봤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당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낙엽 몇 장이 툭툭 떨어졌다. 서연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소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것. 몰랐어. 민준이 그녀를 봤다. 그이가 이 편지를 남겼다는 거.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무너지려는 걸 겨우 붙잡고 있었다. 7년 동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7년 동안 이게 여기 있었어. 민준이 뭔가 말하려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낙엽 쌓인 마당을 봤다. 낡은 처마를 봤다. 빛이 기울어진 오후 하늘을 봤다. 내가 그이한테 미웠던 건지 아주 천천히. 아니면 그이가 나를 너무 걱정했던 건지. 서연은 그 말을 스스로도 모르게 내뱉었다. 답을 모르는 말을. 바닥에 종이 위에 햇살이 비스듬히 닿았다. 미안해라는 두 글자가 빛 안에서 떨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형의 글씨를 보았다. 7년 전에도 이 저택은 있었다. 다락방도 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자신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서연이 천천히 몸을 숙였다. 바닥에서 종이를 집어들었다. 접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었다. 그리고 민준을 봤다. 차 대표님. 민준이 눈을 들었다. 빨간 눈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저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연이 손안에 종이를 내려다 봤다. 그이가 원한 게 뭔지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처마 끝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서연의 눈이 다시 편지 위로 내려갔다. 미안해 라는 말 바로 뒤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자신이 소리내어 읽지 않은 줄이. 서연의 눈이 멈췄다. 한 줄이 더 있었다. 서연의 눈이 그 한 줄 위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떨렸다. 글씨는 흐릿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쓴 글씨였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다. 서연은 그 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읽을 수가 없었다. 대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처마 아래 빈 화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서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물어볼 수도 없었다. 목이 잠겨 있었다. 그것은 낯선 감각이었다. 민주는 오랫동안 목이 잠긴 적이 없었다. 보고서를 읽을 때도, 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때도,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올 때도 그는 언제나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 형의 글씨를 쥔 여자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이 보였다. 7년. 그 세월 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에 서명했는가. 어머니가 올린 재산정리 서류에도, 형수 명의를 지우는 서류에도, 서연이 요청한 분할 협의서 반려 서류에도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형이 힘들 때 도망간 여자니까, 집안을 배신한 여자니까, 형의 마지막을 혼자 보낸 여자니까. 그 생각이 분노가 됐고, 분노가 확신이 됐고, 확신이 서명이 됐다. 그런데 민주는 눈을 감았다. 형이 직접 썼다. 서연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민준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다. 민준의 등이 아주 조금 굽었다. 항상 반듯하던 등이었다. 저택 안으로 처음 걸어 들어오던 날도, 자신에게 당장 나가라고 명령하던 날도 그 등은 한 번도 굽은 적이 없었다. 지금은 굽어 있었다. 서연은 분노해야 했다. 그럴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서류에 서명했다. 어머니 뒤에서 침묵으로 동의했다. 형수라는 이름 대신 집안을 망신시킨 여자라는 말을 들어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했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의 안에서 분노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불쌍하다. 이 남자도 거짓말 속에서 형을 그리워하며 살았겠구나. 진짜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차 대표님, 민준이 손 뒤에서 반응하지 않았다. 한 줄이 더 있어요. 민준의 손이 내려왔다. 눈이 빨갰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빨갰다. 서연이 종이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읽었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겠지.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한다. 서연이를 찾아가라. 네가 직접. 그리고 내가 못한 말 대신 해줘라. 마당에 바람이 멈췄다. 미안하다고. 민준의 턱이 움직였다. 말이 나오려다가 들어갔다.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민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할 거라는 걸요. 그이가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남긴 거겠죠.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왜 다락방에 뒀을까요? 그것이 진짜 의문이었다. 서연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거실에 뒀으면, 서재에 뒀으면 누군가 진작에 찾았을 텐데.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형이 이 저택을 제일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라고. 저는 낡고 불편하다고 싫어했는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이가 그랬어요. 여기 다락방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좋다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여기 뒀겠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누군가 올라올 거라고 믿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깔렸다. 형이 좋아하던 다락방, 형이 마지막 말을 숨겨둔 곳, 7년 동안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던 그곳에 오늘 서연이 올라갔다. 짐을 챙기다가, 쫓겨나다가.
민준이 입술을 열었다. 제가 멈췄다. 다시 열었다. 형수님한테.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민준 자신도 멈칫했다. 7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서연도 느꼈다. 제가 한 일들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그때였다. 저택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철컹, 묵직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검은 차 한 대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돌바닥 위에 또렷하게 찍혔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민준의 눈이 굳었다.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자, 진한 코트, 흔들림 없는 걸음,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 이정숙이었다. 차민준의 어머니, 차민혁의 어머니, 그리고 7년 전 서연에게 이 말을 했던 사람.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정숙이 마당 한가운데서 멈췄다. 서연을 보았다. 그 눈이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너 왜 여기 있어?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질문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진보다리, 무릎 옆에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액자. 일어서지 않았다. 이정숙이 한 걸음 더 걸어왔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구두굽 소리가 돌바닥을 쪼았다. 멈췄다. 서연의 앞 두 발짝. 민준아. 민준을 불렀다. 시선은 서연에게서 떼지 않은 채 이 여자 당장 내보내. 마당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민준아, 한 번 더. 왜 서 있어? 내보내라고. 민준이 어머니를 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에 든 것이 있었다. 접힌 종이. 어머니. 목소리가 조용했다. 낮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형 편지예요. 이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편지를 내미는 민준의 손을 보았다. 그 종이를 보았다. 낡고 빛 바랜 종이. 모서리가 접히고 구겨진. 아이. 어머니 읽어보세요. 됐어. 짧고 단단했다. 죽은 애 편지. 지금 꺼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형이 어머니한테 쓴 거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저한테 쓴 거예요. 저한테. 이정숙이 입을 다물었다. 형이 죽기 전에 썼어요. 다락방에 숨겨뒀어요. 7년 동안.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민준이 편지를 폈다. 이정숙이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들으셔야 해요. 이정숙이 고개를 돌리려 했다. 민준이 읽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낭독하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또렷했다. 너무 차가웠다. 감정을 밀어넣지 않는, 그래서 더 무섭게 선명한 목소리.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마. 들어. 이정숙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서연이가 나를 버렸다고들 하겠지. 어머니도 그렇게 믿으실 거야.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정숙의 눈썹이 움직였다. 서연이는 나를 끝까지 붙잡았어. 병원을 알아봤어. 치료를 포기하지 말자고 했어. 내가 거부한 거야. 내가 서연이한테 떠나라고 했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마당이 조용했다. 새소리 하나 없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짐 되기 싫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연이한테 가장 잔인한 짓을 한 거였어. 살아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죽어가면서 혼자 결말을 써버린 거니까. 이정숙의 입이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어머니한테 부탁이야. 아니, 부탁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민준의 손이 종이를 더 단단히 쥐었다. 서연이 잘못 없어. 하나도. 서연이한테 한 것들 돌려줘. 이름이든 재산이든. 그리고 잠깐 멈췄다. 미안하다고 해줘, 어머니가. 이정숙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민준이 편지를 덮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긴 침묵이었다. 이정숙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코트 자락만 바람에 흔들렸다. 그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완고함, 그 다음 당혹감, 그 다음 오래된 것, 아주 오래된 것. 서연이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았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이정숙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이정숙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일어섰다. 천천히. 무릎이 아팠다. 바닥이 차가웠다. 그래도 일어섰다. 이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이 말했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용했다. 울지 않았다. 저는 사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마당이 조용해졌다. 이정숙이 굳었다. 민준도 굳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여기 온 건 짐 챙기러 온 거예요. 쫓겨나서 오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다락방에서 형사님 편지 발견한 한 거고요. 그게 다예요. 이정숙이 뭔가 말하려 했다. 서연이 진보다리를 들었다. 민준 씨, 민준을 보았다. 편지는 원본이니까 잘 보관하세요. 형사님이 남긴 거예요. 액자를 내밀었다. 빛바랜 사진. 젊은 서연과 민혁이 웃고 있는. 이건 드릴게요. 어머님 드리세요. 이정숙이 숨을 들이켰다. 서연이 마당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서연 씨. 나 민준이 불렀다. 서연이 멈추지 않았다. 형수님, 그 단어에 서연의 발이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집이요. 어디요? 제가 사는 곳이요.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정숙이 그 뒷모습을 보았다. 7년 전 쫓아낸 등. 마른 어깨, 거칠어진 손, 조용한 걸음. 이정숙의 눈에서 무언가가 떨렸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그때 서연이 대문 바깥으로 나갔다. 닫혔다. 마당이 텅 비었다. 이정숙이 아들을 보았다. 민주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서연이 나간 대문을 보고 있었다. 손에 아직 편지를 쥔 채 이정숙이 말했다. 낮고 오래된 목소리로. 에이, 민혁이가 멈췄다. 그 애가 그걸 알면서 다시 멈췄다. 민준이 말했다. 알면서 혼자 다 썼죠. 침묵.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형은 어머니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예요. 끝까지. 이정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이정숙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민준은 처음 보았다. 어머니는 늘 단단했다. 차가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정숙이 천천히 마당의 돌계단에 앉았다. 힘이 빠진 것처럼. 아니면 더 이상 서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 것처럼. 민혁이는 낮은 목소리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 속 썩이기 싫다고. 혼자 다 사귀고 다 참고. 민준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른 거야. 그 애가 얼마나 힘든지. 서연이가 그 애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정숙이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내가 내보낸 거야. 민혁이 마음을.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어머니 얼굴을 보았다. 7년 동안 굳어있던 표정이 지금 이 순간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어머니. 됐어. 이정숙이 일어섰다. 서연이 찾아가야겠다. 민준이 눈을 들었다. 지금요? 지금 아니면 또 못해. 이정숙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준이 얼른 따라붙었다. 어디 사는지 알아요? 네가 알겠지. 민준은 잠시 멈추었다가 앞장섰다. 서연의 반지하 월세집은 서울 변두리 골목 안에 있었다. 대문 앞에 화분 2개, 고무나무 하나, 이름 모를 풀 하나. 민주는 그 화분을 보고 멈추었다. 이런 데 살고 있었구나. 이정숙이 배를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집에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머리를 묶고 헐렁한 옷을 입고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그 눈이 이정숙을 보고 굳었다. 어머님.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좁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작은 싱크대, 벽에 달력 하나. 선반에 책 몇 권. 이정숙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뭔가 말을 찾는 것 같았다. 아니면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서연이 물을 내왔다. 이정숙이 받지 않았다. 서연아, 서연이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이름 부르시네요. 이정숙이 그 말을 받았다. 그래. 7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며느리라고도 안 하셨고. 이정숙이 시선을 내렸다. 서연이 의자에 앉았다. 등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정숙이 천천히 말했다. 민혁이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니? 그 말이 방 안에 퍼졌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네.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었니? 많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혁 씨는 어머님 실망시키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했어요. 저한테만 했어요. 새벽에 깨서 저 손잡고 무섭다고.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저는요, 어머님이 미웠어요. 오래. 정말 오래 미웠어요. 알아. 그냥 며느리로 한 번만 봐줬으면 됐는데.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말 말고 이정숙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연이 그 말을 받았다. 조용히 오래 침묵했다. 어머님. 응. 저는 이 말 듣고 싶었어요. 7년 동안. 이정숙이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늦었지. 네, 늦었어요. 서연이 그 말을 부드럽게 했다. 상처 주려고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근데 어머님, 서연이 이정숙을 바라보았다. 저 지금 어머님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용서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셨다고 어제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정숙이 말했다. 그렇지. 그냥 오늘 오신 거 알겠다는 거예요. 민준이 문 쪽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형수님은 화도 내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조용하고 분명하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다. 이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있고 싶지만 괜찮으세요. 오늘은 이만 갈게. 이정숙이 가방을 들었다. 문 앞에서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서연아. 네, 밥은 잘 먹고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먹고 있어요. 이정숙이 나갔다. 민준이 서연을 보았다. 서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민준 씨도 가세요. 형수님,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준이 문 앞에 섰다. 재산권은 나중에요. 형수님 의사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네. 오늘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 오늘 밤 혼자 생각해 볼게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 절대로요. 민준이 나갔다. 서연이 혼자 남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서연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를 대었다.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민혁 씨, 당신 어머니가 오늘 울었어요. 당신이 듣고 싶었을 말은 저도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밖으로 나온 민준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정숙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이정숙이 말했다. 민준아. 네, 형 편지. 내가 봐도 되겠니? 민준이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다. 이정숙이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펴지 않았다. 그냥 쥐고 있었다. 이게 민혁이 글씨야. 네. 이정숙이 눈을 감았다. 집에 가서 읽을게. 두 사람이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정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말했다. 민준아, 네, 나 나쁜 사람이었지. 민준이 어머니 옆에서 걸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정숙이 다시 말했다. 민혁이한테도 서연이한테도. 그거 아니까 더 힘드네. 골목을 다 빠져나왔다. 큰 길이 나왔다. 이정숙이 멈추었다. 민준아. 네. 서연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니? 민준이 어머니를 보았다. 형수님이 허락하면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허락받아야지.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가 말했다. 차민준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차민혁 씨 친구예요. 민준이 걸음을 멈추었다. 민혁 씨가 생전에 저한테 맡긴 게 있어서요. 뭔데요? 편지는 아니고요. 상대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동영상이에요. 민준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정숙이 옆에서 아들을 보았다. 동영상이요? 네. 민혁 씨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 씨한테 전해달라고요. 그게 3년이 됐는데 저도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 물었다. 왜 지금요? 민혁 씨 재단 기사 봤어요. 뉴스에 났더라고요. 형수님이 운영 맡으셨다고. 민준 씨가 진실을 알았구나 싶었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다가 뜨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 괜찮아요.
민주는 날짜를 잡았다. 사흘 뒤였다. 지조통. 사흘이 지났다. 민주는 혼자 갔다. 이진아는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민혁의 대학 동기라고 했다. 그녀는 낡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예요. 민준이 받아들었다. 손바닥 위에 놓으니까 가벼웠다. 이진아가 말했다. 저도 내용은 몰라요. 민혁 씨가 봉투에 넣어서 줬거든요.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믿었어요? 이진아가 잠깐 웃었다. 민혁 씨 부탁이니까요. 민준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자, 아니에요. 이진아가 일어서다가 멈추었다. 민준 씨, 네. 형수님, 잘 계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가장 많이 고생했어요. 민혁 씨 옆에서도 없어지고 나서도. 이진아는 그 말만 하고 나갔다. 민준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민준에게였다. 그는 한 번 멈추었다. 재생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한 30초쯤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눌렀다. 형이 나왔다. 화면 속 차민혁은 웃고 있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배경이 병실이었다. 민준아, 놀랐지? 형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나 이거 찍는 거 서연이도 몰라. 이진아한테 맡겼어. 네가 언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형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서연이 욕하지 마. 알았지?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 잘못 없어. 아무것도. 나한테 잘해줬어. 끝까지. 형이 잠깐 기침을 했다. 엄마한테는 네가 잘 설명해줘. 엄마 나쁜 사람 아닌 거 나 알아. 근데 서연이한테는 잘못한 거야. 그건 엄마가 알아야 해. 화면 속 민혁이 창밖을 봤다. 나 사실 겁났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나서 서연이가 어떻게 될지. 잠깐 침묵이 있었다. 근데 믿어. 서연이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형이 다시 카메라를 봤다. 민준아, 형 미워하지 마. 일찍 간 거 어쩔 수가 없었어. 민준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다. 근데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형이 웃었다. 형의 웃음은 서연이 말한 것과 같았다. 환한 웃음. 서연이한테도 전해줘. 행복하게 살라고. 나 기다리지 말고. 영상이 거기서 끊겼다. 민준은 오래 앉아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고택의 봄이 왔다. 민준은 저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을 바꿨다. 차민혁 문화재단. 민혁이 생전에 꿈꾸던 것이었다. 돈이 없어서 예술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낡은 한옥은 리모델링 되었다. 대들보는 살리고 마당은 넓혔다. 다락방은 그대로 두었다. 서연은 재단 조끼를 입고 마당을 쓸었다. 예전에 웨이트리스 앞치마를 입고 쓸던 그 마당이었다. 빗자루가 익숙했다. 형수님, 민준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왔어요. 서연이 빗자루를 세워두었다. 오늘 입주팀 몇 명이에요? 5명이요. 작곡 2, 그림 2, 시 1명. 시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형이 좋아했어요. 시. 서연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알아요. 두 사람이 잠시 같이 마당에 서 있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런 사이가 됐다. 민준이 말했다. 다락방 올라가 봐도 돼요. 당연하죠. 민준이 안채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다락방. 민준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민혁의 낡은 스케치북. 여러 번 넘겼다. 그림들이 있었다. 서연을 그린 것들이 많았다. 밥을 먹는 서연, 잠든 서연, 웃는 서연. 형은 붓이 없어도 늘 그렸다. 민준은 오늘도 한 장씩 넘겼다.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림들이 말해주었다. 벽에는 사진이 2장 걸려 있었다. 하나는 예전부터 있던 것, 민혁과 서연이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하나는 새로 걸린 것, 서연과 민준이 고택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웃지 않았다.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이 같았다. 이정숙은 2달 전에 서연을 찾아갔다. 혼자였다. 긴 만남이었다. 어색한 만남이었다. 이정숙이 먼저 말했다. 미안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만에 말했다. 오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화를 했다. 이정숙이 먼저 할 때도 있고 서연이 먼저 할 때도 있었다. 짧았다. 어색했다. 그래도 했다. 마당에 꽃이 졌다. 봄꽃이었다. 서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느리게 내려왔다. 민준이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마당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봤다. 민준이 말했다. 형이 이 마당 좋아했대요. 맞아요. 봄에 특히. 근데 알고 있었구나. 네. 서연이 꽃잎 하나를 손에 받았다. 천천히 펼쳤다가 닫았다. 민준 씨. 네. 동영상. 봤어요. 예스요. 이진아 씨가 말해줬어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고마워요. 혼자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민준이 저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다. 형수님이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운 거 맞아요. 서연이 손바닥을 폈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다. 용서가 뭔지 오래 몰랐어요. 민준이 들었다. 상대방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선물 같은 거. 서연이 마당을 봤다. 아니더라고요. 7년을 들고 다닌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꽃잎이 계속 졌다. 근데 이제 조금은 서연이 멈추었다가 말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택마당에 봄꽃이 졌다. 민혁과 서연이 웃는 사진 옆에. 서연과 민준이 같은 방향을 보는 사진 옆에 봄이 왔다.